오래된 종이 냄새와 희미한 먼지 냄새가 뒤섞인 이 공간의 적막함은 언제나 나의 소란스러운 내면을 잠재워주는 유일한 진통제였다. 하지만 오늘 이 고요함 속에서 나는 익사하고 있었다. 나는 동네 공공도서관의 가장 구석진 역사서가 그 차가운 바닥에 웅크리고 있었다. 숨을 쉬려고 노력할수록 보이지 않는 손이 내 목을 더욱더 세게 조르는 것 같았다. 심장은 갈비뼈를 부수고 튀어나올 것처럼 날뛰었고 손끝은 차갑게 마비되어 감각이 없었다. 보람씨 괜찮아요. 여기는 안전해요. 내 유일한 친구이자 이 도서관의 사서인 지호의 목소리가 책장 너머에서 들려왔다. 그는 내 상태를 알고 있었다. 그는 내가 스스로 폭풍을 견뎌낼 시간을 주기 위해 다가오지 않고 그저 낮은 목소리로 내가 현실에 발을 붙들고 있도록 도와주고 있었다. 1시간 전 나는 해고당했다. 나는 서울에서 가장 높은 빌딩 대한바이오 본사의 야간 청소부였다. 할머니의 병원비를 벌기 위해 나는 매일 밤 도시의 화려한 빌딩이 뱉어내는 쓰레기들을 치웠다. 그날도 나는 텅 빈 복도를 닦고 있었다. 커다란 대리석 기둥 모퉁이를 도는 순간 누군가와 세게 부딪혔다. 악짧은 비명과 함께 나는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졌다. 하지만 비명을 지른 것은 내가 아니었다. 나와 부딪힌 남자였다. 그는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고통과 분노로 끔찍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내가 부딪힌 자신의 팔을 붙잡고 마치 불에라도 된 것처럼 신음했다. 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 나는 황급히 일어나 그에게 다가가려 했다. 하지만 그가 나를 향해 소리쳤다. 그 목소리는 칼날 같았다. 오지마. 내 몸에 손대지마. 그의 반응에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의 눈에는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끔찍한 고통과 함께 혐오감이 가득했다. 마치 내가 더러운 벌레이기라도 한 것처럼 그 순간 과거의 기억이 예고 없이 내 뒤통수를 내리쳤다. 몇 년 전 고향 마을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내 길을 막아섰을 때, 그가 나를 억지로 붙잡으려 했을 때, 그의 눈빛도 저랬다. 무슨 소라냐? 보안팀장이 달려왔다. 그는 바닥에 넘어진 나와 고통스러워하는 남자를 번갈아 보더니 사색이 되어 남자에게 달려갔다. 차민준 대표님, 괜찮으십니까? 대표, 저 남자가 이 회사의 주인이었다. 당장 이 여자 끌어내. 다시는 내 눈에 띄지 않게 해. 차민준 대표의 명령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나는 변명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나는 짐승처럼 끌려나와 그 자리에서 해고당했다. 그의 폭력적인 반응, 나를 향한 그 혐오의 눈빛이 내 안에 봉인해두었던 오래된 트라우마의 괴물을 깨워버렸다. 나는 미친 사람처럼 그 빌딩을 뛰쳐나왔다. 그리고 발길이 이끄는 대로 나의 유일한 안식처인 이곳 지호의 셔터 내린 도서관으로 도망쳐 온 것이다. 모람씨, 지호의 목소리가 다시 나를 현실로 끌어냈다. 나는 웅크렸던 몸을 펴고 책장 사이로 그를 보았다. 그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나를 보고 있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그에게로 다가갔다. 나는 확인해야만 했다. 모든 남자의 손길이, 모든 접촉이 폭력과 고통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내 안에 되살아난 괴물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나는 그의 앞에 서서 아무 말 없이 사시나무처럼 떨리는 내 손을 내밀었다. 그것은 애원이었고 질문이었다. 네, 손길도 나를 아프게 할까? 지호는 내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는 내 질문의 의미를 이해했다. 그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자신의 손을 들어 내 손을 맞잡아 주었다. 그의 손이 내 손에 닿는 순간 나는 반사적으로 숨을 멈췄다. 온몸의 신경이 날카롭게 곤두섰다. 고통이 찾아올 것이라고, 거친 힘이 나를 올가맬 것이라고 내 몸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의 손은 그냥 따뜻했다. 오래된 책의 먼지가 조금 묻어있는 친숙하고 안전한 손. 나를 해치지 않는 손. 그 온기가 내 안에 얼어붙었던 공포를 아주 조금씩 녹여내리고 있었다.
긴장이 풀리자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다. 고통의 눈물이 아니었다. 안도의 눈물이었다. 나는 펑펑 우는 대신 그저 눈물을 흘렸다. 눈물방울이 우리의 맞잡은 손등 위로 떨어져 작은 강을 이루었다. 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내가 다시 세상과 연결될 수 있도록, 내가 다시 안전함을 느낄 수 있도록 나의 손을 놓지 않고 가만히 있어 주었다. 이 낡은 도서관의 고요함 속에서 친구의 따뜻한 손길은 오늘 밤 나의 유일한 구원이었다. 비록 아주 잠시뿐일지라도 나의 작은 세상이 공포로 무너져 내리고 있던 그 시각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한 남자가 자신만의 지옥 속에 갇혀 있었다. 갇혀 있었다. 대한바이오의 회장실은 차민준의 왕국이자 감옥이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모든 불빛이 발 아래에서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지만 그 어떤 빛도 그의 내면에 깃든 어둠을 몰아내지는 못했다. 그는 최고급 가죽 의자에 몸을 묻은 채 눈을 감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잠들지 못했다. 잠이라는 것은 지난 몇 년간 그에게 허락되지 않은 사치였다. 그의 온몸을 24시간 내내 떠나지 않는 만성적인 통증과 피부에 닿는 모든 것을 고문으로 바꾸어버리는 끔찍한 질병. 의사들은 그것을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희귀성 이질통, 이치통이라고 불렀다. 스치기만 해도 살이 타는 듯한 고통을 느끼는 저주. 똑똑. 노크 소리와 함께 강비서가 들어왔다. 그는 민준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지만 언제나 3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했다. 대표님, 결제 서류입니다. 강비서가 서류를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그가 서류를 밀어주는 과정에서 그의 손가락 끝이 스치듯 민준의 손등을 건드렸다. 민준은 짧은 신음과 함께 손을 뒤로 뺐다. 마치 벌에 쏘이기라도 한 것처럼. 수천 개의 바늘이 동시에 피부를 찌르는 듯한 날카로운 통증이 팔을 타고 올라왔다. 강비서는 익숙하다는 듯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대표님. 나가봐. 민준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그가 나가자 민준은 고통으로 떨리는 손을 움켜쥐었다.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지만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온기조차 누릴 수 없었다. 어머니의 위로도 연인의 사랑도 그에게는 모두 고문일 뿐이었다. 그는 철저하게 혼자였다. 그때 어젯밤의 기억이 불쑥 떠올랐다. 로비에서 부딪혔던 그 이름 모를 청소부 여자. 처음에는 그저 지독한 통증과 분노만이 기억났다. 자신의 몸에 허락도 없이 닿았다는 사실에 대한 혐오감. 그래서 그는 이성을 잃고 그녀를 밀쳐냈고 해고하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는 제약회사의 CEO답게 모든 현상을 분석하고 파고드는 버릇이 있었다. 그는 눈을 감고 그 찰나의 순간을 아주 미세한 단위로 분해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어깨가 그의 팔에 부딪혔던 순간. 분명 끔찍한 통증이 있었다. 하지만 그 통증이 뇌에 전달되기까지 약 0.1초 정도의 아주 짧은 간극. 그 간극 사이에 분명 다른 감각이 있었다. 그것은 아픔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그것은 마치 자결하는 사막 한가운데서 얼음 조각을 만진 듯한 시원하고 청량한 감각이었다. 그리고 아주 옅지만 분명하게 코끝을 스쳤던 향기. 인공적인 향수 냄새가 아니었다. 비온 뒤의 숲처럼 맑고 카모마일처럼 편안하며 이름 모를 들꽃처럼 순수한 살아있는 향기.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은 그 이후였다. 그는 늘 온몸을 떠도는 만성적인 통증에 자녀를 안고 살았다. 하지만 그 여자가 사라지고 난 후 몇 분 동안 거짓말처럼 그 통증의 잔열이 희미해졌었다. 머리를 짓누르던 두통이 가라앉고 안개가 낀 것처럼 흐릿했던 정신이 아주 잠깐 맑아졌었다. 그 효과는 아주 미미했고 금방 사라졌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 그 어떤 약으로도 그 어떤 치료로도 경험하지 못했던 유일한 긍정적 반응이었다. 민주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절망의 늪에서 그는 마침내 한 줄기 빛을 발견한 것이다.
어쩌면 아주 작은 가능성일지도 모르지만 그는 인터폰을 눌러 강 비서를 호출했다. 목소리는 다급하고 단호했다. 강 비서 당장 들어와. 강 비서가 황급히 들어오자 민주는 그에게 명령했다. 어제 로비에서 해고된 청소부. 네, 대표님. 김보람이라는 직원이었습니다. 관련 기록을. 민주는 그의 말을 잘랐다. 기록 따위는 필요 없어. 필요한 건 그 여자 자체야. 그의 눈은 사냥감을 발견한 맹수처럼 번뜩이고 있었다. 어떻게든 찾아내. 회사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 보안팀을 풀고 필요하다면 흥신소를 고용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일 아침까지 그 여자를 내 앞에 데려와. 그의 명령은 단순한 지시가 아니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절규였다. 강 비서는 자신의 상사가 이토록 절박하고 광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을 처음 보았다. 그는 이 일의 중요성을 직감하고 긴장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강 비서가 사라진 후 민주는 다시 혼자 남았다. 그는 어제 그녀가 부딪혔던 자신의 팔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자신의 피부라는 감옥에 갇힌 왕이었다. 그리고 어쩌면 그는 마침내 그 감옥의 유일한 열쇠가 될지도 모르는 존재의 향기를 맡아버린 것이다. 그의 지옥 같은 밤을 끝내줄 독이자 약. 그의 사냥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다음날 아침 나는 끔찍한 숙취와 함께 잠에서 깼다. 어젯밤 지호의 위로를 받고 집에 돌아온 후에도 내 안의 괴물은 쉬지 않고 나를 괴롭혔다. 결국 나는 남은 소주 한 병을 전부 비우고서야 겨우 잠들 수 있었다. 그때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할머니가 계신 요양병원이었다. 보람씨 할머니 상태가 어제 갑자기 안 좋아지셔서 검사를 좀 추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달 병원비도 많이 밀리셨는데. 간호사의 목소리는 딱딱하고 사무적이었다. 죄송합니다. 최대한 빨리 입금하겠습니다. 나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심장이 바닥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나는 무력했다. 나는 왜 남자를 두려워하게 되었을까? 나는 왜 평범한 접촉조차 견디지 못하는 망가진 사람이 되었을까? 기억은 언제나 3년 전 그 여름밤으로 나를 끌고 갔다. 나는 읍내 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다. 가로등도 몇 개 없는 캄캄한 시골길. 그때 술에 취한 동네 아저씨 한 명이 내 앞을 가로막았다. 그는 전부터 나를 보며 음흉한 농담을 던지곤 했던 사람이었다. 어이, 예쁘니. 이 밤에 어딜 그렇게 급히 가. 그가 내뱉는 숨에서 역한 술 냄새가 진동했다. 나는 그를 무시하고 지나치려 했지만 그가 내 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이 아저씨랑 잠깐 놀다 가야지. 이거 놔요, 놓으세요. 나는 비명을 지르며 저항했다. 하지만 그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그가 나를 길가의 어두운 숲 쪽으로 끌고 가려던 순간이었다. 이놈아 썩 비키지 못해. 할머니였다. 내가 늦도록 돌아오지 않자 걱정이 되어 마중을 나오신 길이었다. 할머니는 손에 든 지팡이로 남자의 등을 마구 내리쳤다. 남자는 욕설을 뱉으며 할머니를 밀쳤고 할머니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지며 머리를 돌부리에 부딪혔다. 그 충격으로 할머니는 뇌를 다치셨고 그날 이후로 거동이 불편해지셨다. 남자는 경찰에 붙잡혀갔지만 그는 내게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겼다. 남자의 거친 손길, 폭력적인 눈빛. 그날 이후로 나는 모든 남자의 접촉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할머니를 지켜드리지 못했다는 죄책감, 그리고 할머니의 막대한 병원비는 내 목을 조르는 족쇄가 되었다. 그래서 나는 도망치듯 서울로 올라와 이렇게 살고 있었다. 그때였다. 누군가 나의 허름한 옥탑방 문을 두드렸다. 똑, 똑, 똑. 나는 지호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무거운 몸을 일으켜 문을 열었다. 하지만 문 밖에는 내가 가장 마주하고 싶지 않은 남자가 서 있었다. 차민준. 그는 어제와 같은 완벽한 정장 차림이었다. 그의 뒤에는 강 비서가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나는 공포에 질려 문을 닫으려고 했다. 하지만 그가 문틈으로 발을 집어넣어 닫지 못하게 막았다.
잠깐 얘기 좀 하지. 그의 목소리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거의 막무가내로 내 방으로 들어왔다. 단 몇 평짜리 초라한 내 공간이 그의 존재만으로 터져나갈 듯이 비좁게 느껴졌다. 나가주세요. 여긴 당신 같은 사람이 올 곳이 아니에요. 용건만 간단히 하지. 그는 내 말을 무시하고 방 안을 훑어보았다. 그의 눈에는 경멸이나 동정이 아닌 목적의식만이 담겨 있었다. 너 나한테 필요한 여자가 됐어.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무슨 뜻이죠? 나한테는 병이 있어. 그는 담담하게 말했다. 다른 사람의 손길이 닿으면 살이 타는 듯한 고통을 느끼는 병이지. 그런데 어제 네가 나한테 부딪혔을 때 아주 잠깐이었지만 통증이 아닌 다른 감각을 느꼈어. 그는 내게로 한 걸음 다가왔다. 나는 반사적으로 뒷걸음질 쳤다. 너한테는 무언가 특별한 게 있어.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내 존재가 너의 접촉이 내 고통을 완화시키는 것 같더군. 한마디로 넌 나의 약이야. 약. 그는 나를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나를 그저 자신의 병을 치료할 약초 정도로 보고 있었다. 역겨움에 속이 메스꺼워졌다. 미친 소리. 당장 나가요. 물론 공짜는 아니야. 그는 강 비서에게 눈짓했다. 강 비서는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철 하나를 꺼내 내 앞에 작은 밥상 위에 올려놓았다. 서류철의 맨 위에는 할머니의 이름과 함께 내가 평생 벌어도 갚지 못할 금액이 적힌 병원비 청구서가 있었다. 내 할머니, 병원비 내가 전부 해결해주지. 그리고 네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돈도 얹어주겠어. 그의 눈이 번뜩였다. 조건은 하나야. 내 옆에 있어. 내가 필요할 때 내 고통을 잠재워주는 나만의 살아있는 진통제가 되어줘. 그것은 제안이 아니었다. 그것은 악마의 거래였다. 그는 나의 가장 깊은 상처와 나의 가장 절박한 약점을 모두 꿰뚫어 보고 있었다. 나는 분노와 절망감에 몸을 떨었다. 나를 그토록 두려움에 떨게 했던 남자가 이제는 돈으로 나를 사서 자신의 곁에 두고 마음대로 만지려 하고 있었다. 3년 전 그날 밤의 악몽이 다른 형태로 되풀이되고 있었다. 나는 거절하려고 했다. 이 더러운 돈을 그의 얼굴에 던져버리고 당장 꺼지라고 소리치고 싶었다. 하지만 할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나 때문에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고 계신 나의 할머니.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나는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다. 나는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내 눈빛은 죽지 않았다. 좋아요. 그 계약하겠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나는 말했다. 나는 당신의 약이 되어주겠지만 복용법은 내가 정해요. 당신은 나의 허락 없이는 절대 내 몸에 손댈 수 없어요. 나는 당신의 소유물이 아니라 당신에게 고용된 직원일 뿐이라는 걸 명심해야 할 거예요. 그는 잠시 나를 쳐다보았다. 그리고는 아주 희미하게 입꼬리를 올려 웃었다. 좋아. 받아들이지. 그에게는 어떤 조건이든 상관없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의 지옥을 끝내줄 유일한 약을 손에 넣었으니까. 강 비서가 계약서를 내밀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 지옥행 계약서 위에 내 이름을 적었다. 계약서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나의 세상은 다시 한번 뒤집혔다. 나는 곰팡내 나던 옥탑방에서 쫓겨나 도시의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펜트하우스에 던져졌다. 그곳은 차민준의 집이자 나의 새로운 감옥이었다. 모든 가구는 차가운 금속과 유리로 만들어져 있었고 창밖으로는 비현실적인 도시의 풍경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다. 하지만 그 화려함 속에는 사람 사는 온기라고는 조금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 집은 집주인인 그를 꼭 닮아 있었다. 우리의 동거 첫날, 강 비서는 나에게 몇 가지 규칙을 알려주었다. 첫째 대표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 그의 서재와 침실에 들어가지 말 것. 둘째 대표님과 식사는 따로 할 것.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규칙.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먼저
대표님의 몸에 손대지 말 것. 나는 실소를 터뜨렸다. 마지막 규칙은 그가 아니라 내가 해야 할 말이었다. 나의 역할은 아주 단순했다. 나는 살아있는 공기청정기 혹은 걸어다니는 아로마 디퓨저였다. 그는 나를 자신의 시야 안에 두었지만 결코 가까이 오지는 않았다. 내가 거실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으면 그는 방의 가장 먼 반대편 의자에 앉아 서류를 보았다. 그는 나의 존재 자체를 필요로 하는 것 같았다. 며칠이 지난 후에야 나는 그 이유를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어느 날 밤 나는 잠이 오지 않아 거실에 나와 있었다. 그때 서재 문이 열리고 민준이 나왔다. 그는 며칠 밤을 샌 사람처럼 헬쑥했고 눈은 핏발이 서 있었다. 그는 거실에 앉아있는 나를 보고 잠시 멈칫하더니 아무 말 없이 평소처럼 가장 먼 의자에 가서 앉았다. 나는 그를 무시하고 책에 집중하려 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흐르자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그의 거친 숨소리가 조금씩 잦아들고 있었다. 긴장으로 굳어있던 그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긴장을 풀고 있었다. 그리고 잠시 후 나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았다. 그가 잠이 들어 있었다. 의자에 기댄 채 불편한 자세로. 하지만 지난 며칠간 내가 본 그의 모습 중에서 가장 평온해 보이는 얼굴이었다. 그는 나의 향기 때문에 잠이 든 것이다. 할머니의 약초밭에서 내 몸에 베어버린 이름 모를 풀과 꽃의 냄새. 그에게는 수면제이자 진통제인 그 향기. 그날 이후로 우리의 기묘한 치료가 시작되었다. 그는 밤마다 나를 자신의 서재로 불렀다. 그는 거대한 책상에 앉아 일을 했고 나는 그 맞은편에 놓인 소파에 인형처럼 앉아 있어야 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방 안에는 오직 그가 서류를 넘기는 소리와 나의 숨소리만이 존재했다. 나는 그 시간이 끔찍하게 고통스러웠다. 나를 해고했던 남자의 시선 아래 옴짝달싹 못하고 앉아있는 것은 지옥과도 같았다. 하지만 나는 할머니를 생각하며 이 모든 굴욕을 견뎌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을 때 그가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이리 와. 그가 나를 불렀다. 나는 마지못해 그의 책상 앞으로 다가갔다. 그는 자신의 옆에 놓인 보조의자를 턱짓으로 가리켰다. 여기 앉아. 나는 그의 바로 옆자리에 앉았다. 우리 사이의 거리는 팔 하나 정도에 불과했다. 그의 차가운 기운과 내 몸에서 나는 옅은 온기가 부딪히는 것이 느껴졌다. 심장이 다시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다시 일에 집중했다. 하지만 나는 그의 신경이 온통 내게로 쏠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나의 향기를, 나의 존재를 마치 약물처럼 흡수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날이 왔다. 그날따라 그는 유난히 더 힘들어 보였다. 두통이 심한 듯 관자놀이를 꾹꾹 누르고 있었다. 그는 한참 동안 나를 바라보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낮고 갈라져 있었다. 썽. 나는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네, 손 좀 줘봐. 그것은 명령이었다. 내 계약서에 명시된 나의 유일한 권리를 침해하는 명령. 나는 거부하고 싶었다. 당신은 내 허락 없이는 절대 내 몸에 손댈 수 없다고 소리치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눈에는 지독한 고통이 가득했다. 그것은 단순한 육체적 고통이 아니었다. 지독한 외로움과 절망이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아우성치고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을 천천히 그를 향해 내밀었다. 그는 마치 신성한 의식이라도 치르듯 자신의 손을 뻗어 내 손을 아주 조심스럽게 감싸 쥐었다. 그의 손이 내 손에 닿는 순간 나는 숨을 멈췄다. 그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하지만 나에게는 고통스럽지 않았다. 그냥 차가운 손이었다. 하지만 그는 달랐다. 헙. 그의 입에서 낮은 신음이 터져 나왔다. 그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그의 병은 나의 접촉 앞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내 손을 놓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더 세게 내 손을 움켜쥐었다. 그는 고통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었다.
그리고 잠시 후 기적이 일어났다. 그의 얼굴을 뒤덮었던 고통의 그림자가 아주 천천히 옅어지기 시작했다. 거칠었던 그의 숨소리가 안정을 되찾았다. 그는 눈을 감았다. 그의 표정은 마치 오랜 가뭄 끝에 단비를 맞은 사막처럼 평온해 보였다. 나의 손길이 정말로 그의 고통을 잠재우고 있었다. 그는 한참 동안 내 손을 잡고 있었다. 내게는 그것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내 손을 잡고 있는 그의 손은 나를 해고했던 그 차갑고 잔인한 CEO의 손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독한 고통 속에서 필사적으로 구원을 갈망하는 한 외로운 남자의 손이었다. 나는 그 순간 아주 기묘한 감정을 느꼈다. 공포와 연민, 혐오와 이해. 나는 이 남자가 증오스러웠지만 동시에 지독하게 외로워 보였다. 우리의 기묘한 동거. 그것은 단순한 계약 관계가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와 약점을 담보로 한 아슬아슬한 줄타기였다. 우리의 기묘한 치료는 어느새 일상이 되어가고 있었다. 나는 매일 밤 정해진 시간에 그의 서재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다. 그는 일을 했고 나는 책을 읽었다. 그리고 밤이 깊어지면 그는 어김없이 내게 손을 내밀었다. 나는 기계적으로 그의 손을 잡았다. 그의 차가운 손이 내 온기를 약처럼 빨아들이는 동안 나는 영혼 없는 인형이 되어 이 시간이 끝나기만을 기다렸다. 그것은 여전히 두렵고 불편한 일이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나는 조금씩 그의 접촉에 익숙해지고 있었다. 그의 손길은 언제나 조심스러웠고 결코 계약의 선을 넘지 않았다. 그는 나를 여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값비싼 약초나 희귀한 광물처럼 대했다. 그 사실이 나를 비참하게 만들면서도 동시에 미묘한 안도감을 주었다. 변화는 초대받지 않은 손님처럼 예고 없이 찾아왔다. 평일 오후였다. 그날따라 민주는 이른 퇴근을 했다. 나는 거실에서 할머니께 드릴 편지를 쓰고 있었고 그는 평소처럼 가장 먼 소파에 앉아 조용히 창밖을 보고 있었다. 그때 현관 도어록이 해제되는 소리가 들렸다. 이 집의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이 그 말고 또 있었던 것이다. 민준 오빠 나왔어. 맑고 높은 목소리와 함께 한 여자가 거실로 들어섰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최고급 명품으로 치장한 인형처럼 아름다운 여자였다. 하지만 그녀의 미소는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있는 민준을 향해 달려가다 거실 한가운데에 앉아있는 나를 발견하고는 그대로 멈춰 섰다. 그녀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녀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나의 낡은 티셔츠와 청바지, 그리고 나의 존재 자체를. 아, 넌 뭐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다. 오빠 새로 들인 가정부야. 근데 요즘 가정부는 일은 안 하고 주인 거실에 이렇게 앉아서 편지를 써. 채영아, 민준이 낮은 목소리로 그녀를 제지했다. 무슨 일이야? 연락도 없이. 오빠, 약혼녀가 오는데 연락이 필요해. 유채영이라는 여자는 민준의 제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내게로 다가왔다. 그녀에게서는 독하고 비싼 향수 냄새가 났다. 냄새, 흙냄새 같은 게 나네. 어디 시골에서 올라오기라도 했어.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다. 그녀와 말을 섞고 싶지 않았다. 나의 침묵에 그녀의 자존심이 상한 듯 했다. 어디서 굴러먹던 말뼈다귀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긴 네가 있을 곳이 아니야. 오빠. 그녀는 민준을 보며 교태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나 이런 천한 애랑 같은 공기 마시는 거 싫어. 당장 내보내. 그때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가 차를 내왔다. 유채영은 찻잔을 받아들더니 내 앞으로 다가왔다. 그리고는 발이 걸린 척 비틀거리며 내 손등 위로 뜨거운 차를 그대로 쏟아버렸다. 뜨거운 액체가 살을 파고드는 고통에 나도 모르게 비명이 터져 나왔다. 손등이 순식간에 빨갛게 부어올랐다. 어머나, 미안해서 어쩌지. 유채영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조금도 담겨있지 않았다. 그녀는 고의였다. 손이 미끄러졌네. 천한 것들은 피부도 두꺼워서 이 정도는 괜찮으려나.
나는 입술을 깨물고 고통을 참았다. 눈물이 핑 돌았다. 내가 분노로 그녀를 노려보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내 앞을 거대한 그림자가 가로막았다. 차민준이었다. 그가 어느새 내 앞까지 와 나를 자신의 등 뒤로 완전히 숨긴 채 유채영을 막아서고 있었다. 그의 어깨는 분노로 단단하게 굳어 있었다. 지금 뭐 하는 짓이지? 그의 목소리는 내가 들어본 그의 목소리 중에서 가장 차가웠다. 그것은 시베리아의 겨울바람처럼 상대방의 뼛속까지 얼려버릴 듯한 냉기를 품고 있었다. 유채영은 당황했다. 오빠, 나는 그냥 이의 버릇을 좀... 나가. 그는 유채영의 말을 잘랐다. 그의 눈은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내 집에서. 그리고 내 사람에게 손댄 거 용서 못해.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약혼은 오늘부로 없던 걸로 하지. 그의 선언에 유채영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오빠, 지금 이깟 계집애 하나 때문에 나가라고 했다. 민준의 목소리에 담긴 살기에 유채영은 결국 뒷걸음질 쳤다. 그녀는 분노와 굴욕감으로 가득 찬 눈으로 나와 민준을 번갈아 노려보더니 저주를 퍼부으며 집을 뛰쳐나갔다. 그녀가 사라지자 집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나는 여전히 고통스러운 손등을 부여잡고 있었다. 그때 민준이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나는 놀라 그를 쳐다보았다. 보여줘. 그가 말했다. 나는 망설였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거부할 수 없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을 그에게 내밀었다. 그는 자신의 병도 잊은 채 내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 쥐었다. 그는 빨갛게 부어오른 내 손등을 보더니 미간을 깊게 찌푸렸다. 멍청하게 참고만 있지 말고 말을 했어야지. 그의 목소리에는 희미한 자책감이 섞여 있었다. 그는 나를 일으켜 세워 욕실로 데려갔다. 그리고는 차가운 물로 내 상처의 열기를 식혀주었다. 그의 손길은 내가 기억하는 그 어떤 의사의 손길보다도 조심스럽고 부드러웠다. 그는 구급 상자를 가져와 서툰 솜씨로 내 손등에 화상 연고를 바르고 붕대를 감아주었다. 그 과정 내내 그는 단 한 번도 고통스러워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병보다 나의 상처를 치료하는 데에만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다. 나는 붕대가 감긴 내 손과 그 위를 덮고 있는 그의 커다란 손을 번갈아 내려다보았다. 이 남자가 지금 나를 치료해주고 있었다. 나를 약으로만 취급하던 차갑고 이기적인 남자가 자신의 고통을 무릅쓰고 나를 위해 손을 내밀어 주었다. 그 순간 지난 몇 달간 그와 나 사이에 존재했던 두꺼운 얼음벽에 아주 작지만 선명한 균열이 생겨나는 것을 느꼈다. 나는 더 이상 그가 단지 나의 고용주이자 나를 괴롭히는 존재로만 보이지 않았다. 나는 처음으로 그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다른 모습을 보았다. 유채영이 다녀간 그날 밤 이후 우리의 성에는 아주 미세한 그러나 분명한 균열이 생겨났다. 그와 나 사이를 흐르던 냉랭하고 사무적인 공기는 어색하지만 어딘가 인간적인 온도를 띤 침묵으로 변해갔다. 그는 더 이상 나를 살아있는 약초처럼 대하지 않았고 나 역시 그를 단지 차가운 고용주로만 보지 않게 되었다. 우리는 서로를 조금씩 사람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날 밤의 치료 시간에 그는 평소처럼 내 손을 잡았지만 그의 시선은 서류가 아닌 붕대가 감긴 내 다른 쪽 손에 머물러 있었다. 아직도 아픈가? 그가 처음으로 내 안부를 물었다. 나는 놀라 그를 쳐다보았다. 괜찮아요. 많이 좋아졌어요. 의사를 부를 걸 그랬나? 이 정도 상처로 의사는요. 나는 나도 모르게 피식 웃고 말았다. 어렸을 때 약초밭에서 일하다 보면 이보다 더한 상처도 흔했어요. 할머니께서는 언제나 자연이 최고의 약이라고 하셨죠. 나의 말에 그의 눈이 호기심으로 빛났다. 약초밭, 그는 오랫동안 궁금했다는 듯이 마침내 그 질문을 던졌다. 당신에게서는 언제나 낯선 향기가 나. 향수가 아닌데 대체 무슨 향이지? 그의 질문에 나는 잊고 있던 고향의 풍경을 떠올렸다. 할머니의 작은 약초밭, 나의 어린 시절이 모두 담겨있는 그곳. 나는 처음으로 그에게 나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제 몸에서 나는 냄새는 아마 제 삶의 냄새일 거예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를 따라 약초밭에서 살았어요. 저희 할머니는 마을의 약초꾼이셨거든요. 나는 그에게 보랏빛 라벤더 밭의 해질녘 풍경에 대해 이야기했다. 라벤더 향기는 불면증에 좋다고. 할머니는 언제나 내 베개 밑에 말린 라벤더 주머니를 넣어주셨다. 뾰족하고 강한 향을 내는 로즈마리 덤불에 대해서도. 할머니는 머리가 아플 때면 로즈마리 잎을 으깨어 내 관자놀이에 발라주셨다. 햇살을 듬뿍 받아 노랗게 피어나는 캐모마일 꽃은 상처를 진정시키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었다. 나는 내가 아는 모든 약초의 이름과 그 향기와 그 안에 깃든 할머니와의 추억들을 밤이 깊어지는 줄도 모르고 그에게 들려주었다. 내 이야기를 하는 동안 나는 내가 그와 손을 잡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렸다. 평소에는 그토록 고통스럽던 치료 시간이 그날따라 전혀 불편하지 않았다. 그는 내 이야기를 듣는 내내 단 한 번도 말을 끊지 않았다. 그는 냉철한 CEO의 가면을 벗고 아주 먼 나라의 신비로운 이야기를 듣는 어린아이처럼 진지하고 깊은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나의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병을 잠재우는 그 신비로운 약의 근원을 보고 있었을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화학 성분이 아니었다. 그것은 햇살과 바람, 흙과 비를 맞으며 자라난 자연의 생명력,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이 통째로 녹아든 살아있는 향기였다. 이야기가 끝났을 때 방 안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다. 그는 여전히 내 손을 잡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손가락으로 내 손등을 아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것은 치료를 위한 접촉이 아니었다. 명백한 감정이 담긴 손길이었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나는 황급히 손을 빼려 했지만 그가 더 세게 내 손을 잡았다. 잠깐만.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조금만 더. 이렇게 있으니까 머리가 안 아파. 나는 그의 얼굴을 보았다. 지독한 두통과 불면증에 시달리던 그의 얼굴이 정말로 편안해 보였다. 나는 더 이상 손을 빼지 않았다. 그렇게 한참을 앉아있는데 그가 불쑥 물었다. 그럼 혹시 두통에 좋은 약초도 아나?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약초는 아니지만 방법이 있긴 해요. 혹시 부엌을 좀 써도 될까요? 그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의 집 부엌으로 갔다. 최고급 기구들로 가득 찬 그의 부엌은 차갑고 비인간적이었다. 나는 냉장고를 뒤져 생강 한 조각과 민트잎 몇 개를 찾아냈다. 나는 할머니가 가르쳐준 방식대로 생강을 얇게 저며 끓이고 마지막에 민트잎을 띄워 꿀을 조금 타서 그에게 가져갔다. 이게 뭐지? 생강 민트차예요. 할머니가 두통이 있으실 때 제가 자주 만들어 드렸어요. 그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찻잔을 내려다보았다. 세상의 모든 약을 섭렵했을 그에게 이런 민간요법은 우습게 보일지도 몰랐다.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알싸한 생강의 향이 먼저 퍼지고 그 뒤를 상쾌한 민트 향이 감쌌다. 그는 놀란 듯 눈을 살짝 크게 떴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차를 전부 비웠다. 머리가 좀 맑아진 것 같군. 그가 말했다. 그의 말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 나왔다. 내가 웃자 그의 얼굴에도 아주 희미한 그러나 분명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나는 그가 웃는 모습을 처음 보았다.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계약서의 조항들을 잊었다. 우리는 환자와 약 고용주와 직원이 아닌 그저 한 남자와 한 여자로서 같은 공간에 앉아 있었다. 따뜻한 차 한 잔이 우리 사이에 놓인 높고 단단했던 얼음 벽을 아주 조금 녹여내리고 있었다. 우리가 함께 마셨던 생강 민트차의 온기는 그러나 오래가지 못했다. 며칠 후 그의 왕국에 거대한 폭풍이 몰아닥쳤다. 대한바이오의 주력 상품이자 그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신약 세레니티의 임상시험 데이터가 조작되었다는 익명의 투서가 언론에 뿌려진 것이다. 기사는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회사의 주가는 곤두박질 쳤다. 그것은 명백한 거짓이자
경쟁사의 비열한 공격이었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다시 얼어붙었다. 그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서재에 틀어박혀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 전쟁을 치렀다. 나는 더 이상 그의 서재에 불려가지 않았다. 그는 나라는 약을 복용할 시간조차 없는 듯 했다. 나는 그저 거실에서 그의 방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날카로운 목소리와 이따금씩 들려오는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를 들으며 밤을 지새울 뿐이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다. 밤이 깊도록 그의 방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다. 불안한 예감에 나는 처음으로 규칙을 어기고 그의 서재 문 앞으로 다가갔다. 문틈으로는 아무런 빛도 새어 나오지 않았다. 나는 조심스럽게 문고리를 돌렸다. 문은 잠겨있지 않았다. 방 안은 어둠과 파괴의 흔적으로 가득했다. 서류들은 바닥에 난장판으로 흩어져 있었고 값비싼 도자기는 산산조각 나 있었다. 그리고 그 폐허의 한가운데 그는 바닥에 웅크린 채 미세하게 몸을 떨고 있었다. 대표님, 내 목소리에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는 것이 보였다. 그는 짐승처럼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회사의 위기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가 그의 병을 최악의 상태로 몰고 간 것이다. 나가. 그의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갈라져 있었다.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그의 눈에는 이성이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지독한 고통과 그 고통을 제어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혐오감만이 가득했다. 그는 지금 폭주하는 괴물이었다. 나는 두려웠다. 내 안의 모든 본능이 도망치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3년 전 그날 밤의 기억, 폭력적인 남자. 나는 뒷걸음질 쳤다.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나는 그의 눈 속에서 나를 봤다. 지독한 고통 속에 갇혀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홀로 울부짖던 나의 모습을. 지금 그에게 필요한 것은 그의 병을 잠재울 유일한 약 바로 나였다. 나는 문을 닫고 방 안으로 들어섰다. 나의 이 행동이 우리 사이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으리라는 것을 예감하며 내가 다가오자 그가 으르렁거렸다. 오지 말라고 했다. 내 몸에 손대면 죽여버릴 거야. 나는 그의 협박에도 멈추지 않았다. 나는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리고 내 모든 두려움을 삼키고 내 모든 용기를 끌어모아 떨리는 손을 뻗었다. 내 손이 그의 뺨에 닿는 순간 그는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며 나를 밀쳐냈다. 나는 바닥에 나뒹굴었지만 다시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다. 나는 포기할 수 없었다. 두 번째로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는 내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나는 필사적으로 놓지 않았다. 괜찮아요. 나는 속삭였다. 괜찮아요. 나예요. 보람이에요. 내 목소리가, 내 체향이, 내 손의 온기가 마침내 그의 광기 어린 고통 속으로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의 거친 저항이 조금씩 잦아들었다. 그는 헐떡이며 나를 보았다. 그의 눈에 아주 잠깐 이성의 빛이 돌아왔다. 나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나는 그를 부축했다. 그는 어린아이처럼 내게 몸을 의지했다. 나는 그를 이끌어 그의 침실로 향했다. 그의 침실은 그의 서재보다 더 차갑고 거대했다. 나는 그를 침대 위에 앉혔다.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 그것은 육체적인 치료가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모든 것을 이용한 가장 원초적인 위로였다. 나는 그의 앞에 서서 천천히 내 옷의 단추를 풀기 시작했다. 그것은 유혹을 위한 행동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무장해제였다. 나는 당신을 해치지 않아요. 나는 당신을 구하기 위해 여기에 있어요. 나의 가장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나의 진심이었다. 그는 멍하니 나를 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욕망이 아닌 경이로움과 혼란스러움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의 곁에 누웠다. 그리고 그의 머리를 끌어안아 내 가슴에 묻었다. 그의 뜨거운 뺨이 내 맨살에 닿았다. 그는 움찔했지만 더 이상 나를 밀어내지 않았다. 괜찮아요. 나는 그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이제 다 괜찮을 거예요.
나는 할머니가 어렸을 때 나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자장가를 흥얼거리기 시작했다. 나의 목소리와 내 몸에서 나는 약초 향기와 내 심장 소리가 그를 둘러싼 고통의 갑옷을 아주 천천히 녹여내리고 있었다. 그의 몸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그는 마침내 내 품 안에서 긴장을 풀었다. 그날 밤 우리는 섹스를 하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핥아주었다. 그는 나의 품 안에서 태어나 처음으로 고통 없는 평온함을 맛보았다. 나는 그의 곁에서 남자의 접촉이 반드시 폭력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내 몸으로 직접 확인했다. 그것은 치료였다. 그를 위한 치료이자 나를 위한 치료. 그가 잠이 들었을 때 나는 그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고통이 사라진 그의 얼굴은 아이처럼 평온했다. 나는 그의 뺨에 아주 가볍게 입을 맞추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나는 더 이상 그에게서 도망치고 싶지 않았다. 나는 이 상처 입은 남자를 지켜주고 싶어졌다. 나의 계약서에는 없는 아주 위험하고도 달콤한 감정이 내 마음속에서 싹트고 있었다. 그날 밤 이후 우리의 세계는 완전히 재편성되었다. 차가운 계약서는 서랍 깊은 곳으로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이름 붙일 수 없는 따뜻하고 미묘한 관계가 싹트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나를 약으로만 대하지 않았고 나는 더 이상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우리는 같은 침대에서 잠이 들고 같은 식탁에서 아침을 맞았다. 그는 더 이상 고통 때문에 밤을 새우지 않았고 나는 더 이상 악몽 때문에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지 않았다. 그의 병이 완전히 나은 것은 아니었지만 나의 존재는 그의 고통을 견딜 만한 수준으로 완화시켜 주었다. 나의 손길은, 나의 체향은, 나의 모든 것은 그의 유일한 진통제이자 수면제였다. 그리고 그의 손길은 나의 상처를 치유하는 유일한 연고였다. 그는 언제나 나를 소중하게 다루었고 내가 아주 작은 불편함이라도 보이면 즉시 멈췄다. 그의 품 안에서 나는 지난 몇 년간 잃어버렸던 사랑받는 여자로서의 감각을 아주 천천히 되찾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미래를 이야기하지 않았다. 우리는 연인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 않았고 이 기묘한 동거의 끝이 어디일지에 대해 묻지 않았다. 우리는 그저 위태롭지만 달콤한 현재에 하루살이처럼 매달려 있을 뿐이었다. 변화는 내 몸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언제부터였을까? 늘 나를 편안하게 해주던 약초 향기가 어느 날부터인가 역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좋아하던 커피 냄새에 헛구역질이 났고 조금만 움직여도 세상이 핑 도는 것처럼 어지러웠다. 그리고 무엇보다 잠이 쏟아졌다. 아무리 자도 피곤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최근 겪은 급격한 감정 변화와 스트레스 탓으로 돌렸다. 하지만 내 몸은 내가 미처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아주 거대한 변화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날 오후였다. 나는 그를 위해 할머니께 배운 대로 기운을 북돋아주는 대추 생강차를 끓이고 있었다. 부엌에 퍼지는 달콤하고 알싸한 향기. 그런데 그 향기가 갑자기 지독한 악취처럼 느껴졌다. 속이 메스꺼워지며 눈앞이 하얗게 변했다. 이육, 나는 주방 조리대를 붙잡고 버티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렸다. 세상이 옆으로 기울어지는 감각과 함께 나의 의식은 깊은 어둠 속으로 떨어졌다. 얼마나 지났을까? 내가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보인 것은 새하얀 병원 천장이었다. 그리고 내 손을 단단히 붙잡고 있는 차민준의 초조한 얼굴이었다. 아, 대표님, 보라마 그가 내 이름을 불렀다.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세상에 정말 다행이야. 그의 얼굴에는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안도감과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제가 왜 여기에 쓰러졌어? 부엌에서. 그가 말했다. 내가 서재에서 소리를 듣지 못했다면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다. 그가 얼마나 놀랐을지 짐작이 갔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들어왔다. 그는 민준의 집안과 오랫동안 알고 지낸 듯한 나이 지긋한 의사였다. 그는 나를 보며 인자하게 웃더니 민준을 향해 말했다.
차 대표 너무 걱정할 것 없네. 김보람 씨는 아픈 게 아니야. 민준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아픈 게 아니라니요. 의사 선생님, 방금 전까지 의식도 없었습니다. 의사는 웃으며 차트를 넘겼다. 몸이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느라 잠시 놀란 것뿐이야.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지. 새로운 상황이라니요. 의사는 나와 민준을 번갈아 보더니 마침내 그 운명의 문장을 내뱉었다. 축하하네. 김보람 씨 임신했어. 정적.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임신. 내가 이 남자의 아이를. 나는 멍하니 내 아랫배를 내려다보았다. 이 안에 생명이 자라고 있다고. 민준 역시 거대한 충격에 휩싸인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굳어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우리의 관계는 계약으로 시작되었고 서로의 필요에 의해 이어졌다. 우리는 단 한 번도 아이라는 결과물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의사는 우리의 반응은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산모가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아 걱정했는데 다행히 아이들은 아주 건강해. 아이들. 나는 의사의 단어 선택에 고개를 들었다. 민준이 먼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이들이라니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의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초음파 사진을 라이트박스에 걸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이 세상 그 어떤 신약 발표보다도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었다. 자네 정말 대단한 행운아일세. 요즘 세상에 자연 임신으로 새쌍둥이를 갖는 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거든. 새쌍둥이. 그 단어가 내 머릿속에서 폭탄처럼 터졌다. 하나도 아니고 셋. 나와 이 남자의 아이가 내 뱃속에 3명이나. 나는 초음파 사진을 보았다. 작은 점 3개가 나란히 자리 잡고 있었다. 나의 아이들, 나의 현실. 나는 고개를 돌려 민준을 보았다. 그의 얼굴은 이제 창백함을 넘어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거대한 충격의 파도에 휩쓸려 아무런 생각도 하지 못하는 듯 했다. 우리의 위태롭던 관계. 계약으로 시작되었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겨우 이어가던 우리. 그 관계가 이제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세계의 강력한 쇠사슬로 묶여버렸다. 나는 무서웠다.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지. 그리고 무엇보다 내 옆에 이 남자가 이 갑작스러운 현실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가. 새쌍둥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위태로운 성에 떨어진 핵폭탄과도 같았다. 병원에서 돌아온 후 며칠 동안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우리는 서로를 피했다. 나는 내 방에 틀어박혀 아직 아무런 감각도 없는 내 아랫배만 하염없이 내려다보았다. 세계의 생명. 나와 그의 아이들. 현실감이 없었다. 기쁨보다는 거대한 파도 앞에 내던져진 조각배처럼 두려움이 더 컸다. 차민주는 서재에서 나오지 않았다. 그는 회사의 위기를 수습할 때보다 더 깊은 고뇌에 빠진 듯했다. 나는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이 아이들을 그리고 나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우리는 사랑으로 시작된 관계가 아니었다. 그는 단지 자신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나를 샀을 뿐이다. 아이들은 계약서에 없던 예상치 못한 부작용일 뿐이었다. 어쩌면 그는 나에게 돈을 주고 아이들을 지우라고 할지도 모른다. 혹은 아이들만 거두고 나를 버릴지도. 온갖 끔찍한 상상이 내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다. 나흘째 되던 날 밤이었다. 그가 처음으로 내 방문을 두드렸다. 그는 며칠 사이에 수척해져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깊고 진지했다. 그는 내 앞에 서서 아무 말 없이 나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아주 조심스럽게 내 배 위로 손을 뻗었다. 나는 반사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하지만 그의 손은 내 배에 직접 닿지 않았다. 그는 내 배를 감싸고 있는 옷 위로 아주 살짝 공중에서 맴돌 뿐이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신성한 무언가를 경배하듯이. 내 아이들이. 그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아주 작게 떨리고 있었다. 내 아이들이 저 안에
그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그의 눈 속에서 충격과 혼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아주 강력한 감정의 파도를 보았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경이로움이었다. 그리고 아주 원초적인 보호 본능이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다. 무서웠어. 그가 솔직하게 고백했다. 내가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이, 그리고 당신을 아이들을 지킬 수 있을지. 그는 나를 나의 약으로만 보지 않았다. 그는 나를 자신의 아이들의 어머니로 보고 있었다. 그 당연한 사실이 내 심장을 강하게 울렸다. 그 순간 그의 핸드폰이 날카롭게 울렸다. 강비서였다. 민주는 전화를 받았고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다시 냉철한 CEO의 얼굴로 돌아왔다. 뭐라고? 기사가 터졌다고. 불길한 예감이 내 등골을 스치고 지나갔다. 민주는 전화를 끊고 굳은 얼굴로 나를 보았다. 유채영이야. 그녀가 우리의 계약서를 언론에 터뜨렸어. 다음 날 아침 세상은 우리의 이야기로 뒤덮였다. 대한바이오 차민준 대표 희귀병 알아. 시골 출신 여성 인간약으로 고용. 충격 인간약. 여성 새쌍둥이 임신으로 발목 잡아. 현대판 신데렐라인가 희대의 사기극인가. 기사는 교묘하게 사실과 거짓을 뒤섞어 나를 순진한 시골 처녀의 탈을 쓴 돈과 야망의 눈이 먼 꽃뱀으로 만들어 놓았다. 유채영의 마지막 복수였다. 그녀는 나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을 빌미로 약점을 잡았다고 비난하며 차민준의 명예까지 함께 진흙탕 속으로 끌고 들어갔다. 나는 무너져 내렸다. 나는 괜찮았다. 하지만 내 아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아버지를 발목 잡은 사생아. 취급을 받는 것은 견딜 수 없다. 될 없었다. 바로 그때였다. 민준이 내 앞에 섰다. 그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자신의 제국과 자신의 가족을 지키려는 왕의 결의가 서려 있었다. 걱정하지 마. 그가 내 어깨를 단단히 붙잡았다. 내가 다 해결할게. 아무도 당신과 우리 아이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할 거야. 그는 그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소집했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기자회견장. 나는 두려움에 떨며 그의 펜트하우스에서 TV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단상에 홀로 섰다. 그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그는 마이크 앞에 서서 아주 담담하게 입을 열었다. 기사에 나온 내용은 대부분 사실입니다. 그의 첫마디에 기자회견장은 충격으로 술렁였다. 저는 희귀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보람 씨를 저의 병을 완화시켜줄 약으로서 고용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는 세상 전체를 향해 자신의 진심을 선포했다. 하지만 기사에는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김보람 씨는 저의 병을 치료해 준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저의 망가진 인생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힘이 있었다. 그녀는 나의 약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운명이었습니다. 지독한 고통이라는 감옥에 갇혀있던 저를 세상 밖으로 꺼내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통해 태어나 처음으로 타인의 온기가 고통이 아닌 구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했다. 마치 TV 너머의 나를 보고 있는 것처럼. 저는 김보람 씨를 사랑합니다. 그의 고백에 기자회견장은 완전히 얼어붙었다. 그리고 그녀의 뱃속에 있는 나의 아이들은 결코 실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이 제게 내려주신 가장 큰 축복이자 기적입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유채영과의 관계에 쐐기를 박았다. 유채영 씨와의 약혼은 오늘부로 공식적으로 파기되었음을 알립니다. 저는 제가 사랑하는 여자이자 제 아이들의 어머니인 김보람 씨와 평생을 함께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맹세합니다. 나는 TV 화면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는 나를 지켰다. 세상의 모든 비난과 손가락질 앞에서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나와 나의 아이들을 그의 세상 안으로 온전히 끌어안아 주었다. 그의 사랑은 더 이상 계약서에 적힌 차가운 활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세상 전체를 향한 뜨겁고도 장엄한 선포였다. 그의 충격적인 기자회견 이후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세상은 우리를 잠시 떠들썩하게 만들었지만 이내 새로운 스캔들을 찾아 우리를 잊어갔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우리만의 속도로 우리만의 세계를 단단하게 만들어 나갔다. 우리는 결혼했다. 결혼식은 화려한 호텔이 아닌 나의 고향, 할머니의 작은 약초밭에서 열렸다. 하객은 지호와 강비서 그리고 할머니 단 3명뿐이었다. 나는 면사포 대신 할머니가 엮어주신 들꽃 화관을 썼다. 그는 그날 처음으로 나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1년 후 우리의 새 쌍둥이가 태어났다. 아들 둘에 딸 하나. 민준을 꼭 닮아 이목구비가 뚜렷한 첫째 아들. 하늘이 나를 닮아 눈웃음이 예쁜 둘째 딸 받아. 그리고 조용한 성격이 민준과 나를 반반씩 섞어놓은 막내 아들 강희.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우리의 차가웠던 펜트하우스는 발 디딜 틈 없는 놀이터이자 따뜻한 보금자리로 변해갔다. 오늘 우리는 아주 오랜만에 할머니 댁에 내려와 있었다. 여름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는 오후였다. 나는 마루에 앉아 행복에 겨워 볼록 튀어나온 넷째 아이를 임신한 내 배를 쓰다듬고 있었다. 내 옆에서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신 할머니가 콩을 까며 허허 웃고 계셨다. 그리고 내 시선이 향한 곳 드넓은 캐모마일 밭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아빠 비행기 더 높이 나의 남편 차민준이 새 아이들을 상대로 온몸으로 놀아주고 있었다. 그는 두 팔로 하늘이와 강기를 들어 비행기를 태워주었고 바다는 아빠의 등 위에 올라타 깔깔거리며 웃고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문득 처음 그를 만났던 나를 떠올렸다. 타인의 손길에 고통스러워하며 세상의 모든 빛을 거부하던 얼음 같던 남자. 그런 그가 지금은 아이들의 침과 흙투성이, 손길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의 병은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의사들은 기적이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것은 기적이 아니었다. 내 몸에서 나는 특별한 향기. 그것은 어쩌면 우리의 만남을 위한 신이 던져준 작은 미끼였을 뿐. 그의 병을 진짜로 치료한 것은 내 향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이었다. 서로의 상처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고 그 상처를 기꺼이 끌어 안아주는 것. 고통 속에서 홀로 울부짖는 영혼을 향해 자신의 두려움을 무릅쓰고 기꺼이 손을 내밀어 주는 것. 그는 나의 두려움을 치유해 주었고 나는 그의 고통을 치유해 주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유일한 약이자 유일한 구원이었다. 그때 아이들과 놀아주던 민준이 고개를 들어 마루에 앉은 나와 눈을 맞췄다. 그는 나를 보며 햇살보다 더 따뜻하게 웃어주었다. 그 미소 하나에 지난 모든 아픔과 상처가 눈 녹듯이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나는 깨달았다. 행복이란 상처 하나 없는 완벽한 삶이 아니었다. 행복이란 흉터투성이인 서로를 기꺼이 보듬어 안고 살아가는 것이었다. 행복은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의 폐허 위에 함께 새로운 집을 짓는 것이었다. 나는 배를 쓰다듬으며 아이들을 그리고 남편을 향해 활짝 웃어주었다. 이것이 나의 세상이었다. 시골뜨기 청소부였던 나의 세상도 대한바이오 대표의 세상도 아닌 우리가 함께 만들어낸 세상 유일의 풍경. 나의 길고 길었던 방황과 아픔 끝에 나는 마침내 행복의 향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깨달았다. 그것은 나의 몸이 아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바로 이곳이었다.